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이제는 주식보다 채권 투자가 유리한 이유입니다. 앞으로 주식은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신 바 있는데요. 혹시 왜 향후 주식의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쉽지 않은 질문이네요. 그냥 제 개인적 견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국면을 본다고 하면 어쨌건 간에 현재 아직 경침체는 아니지만은 경제가 둔화가 된다는 거는 왜 둔화가 되는지를 한번 따져본다고 하면 결국은 물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연준이 지난 한 2년 동안에 계속 긴축을 해왔기 때문에 경제가 이제 브레이크가 좀 잡혀서 이제 꺾이는 국면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빅컷을 했고 또 최근에는 금리 인하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또는 안 할 수도 있지 않냐 했지만은 큰 그림에서는 향후 1년 동안에 또 금리 인하가 속도의 문제지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이제 경제가 그러니까 긴축에 따른 경제의 어떤 어려움 이거를 또 풀어내는 과정으로 금리 인하가 들어가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금리 인하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주식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여지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팩트는 매크로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변동성이 이전보다는 더 커지면은 분명할 것 같고요. 이게 주식이 성과가 안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건 간에 이제 금리 인하를 바라보는 경제 주체 간의 뷰들이 좀 많이 차이가 날 거기 때문에 주식의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올해 연초 대비해서는 주식과 채권의 수익률 혹은 이 주식과 채권의 시장 상황이 비교하자면 어떻게 흘러왔나요? 이거는 뭐 참 비교하기 좀 어렵죠. 예를 들면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연초 대비 원본이 깨져 있는 상황이고 또 반면 미국의 S&P나 또 나스닥은 또 반대로 좀 꽤나 성과가 나 있는 상황이고 또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도 이제 뭐 우리가 국채만 갖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주식과 비슷한 성격의 이머징 마켓 채권이나 하이드 채권 같은 경우가 또 어떻게 달라질 텐데 전반적으로 뭐 금년도 채권 성과가 그렇게 나쁘진 않죠. 물론 이제 국채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우연찮게도 연초 금리 레벨만큼 근처에 있어요. 예를 들면 10년만 국채 금리가 연초에 3.8이었거든요. 지금 4.1?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있죠. 그러면 이제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의 만약에 10년만 국채를 투자할 때 성과는 어떻게 되냐면은 금리가 거의 제자리이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거의 비슷할 거잖아요. 그러면 채권 가격은 비슷하고 그럼 남는 게 뭐냐면은 채권 이자잖아요. 채권 이자만큼 이자가 들어왔겠죠. 그러면 연초에 한 4% 내외였으니까 미국 국채를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한 4% 내외 수익이 나는 거고 반면 한국 채권은 많이 가격이 올랐죠. 왜냐하면 연초보다도 금리가 꽤나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한국은 채권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즉 정리를 하면은 한국 시장만 얘기를 한다면 한국 주식은 연초부터 깨져 있고 한국 채권은 꽤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한국 내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과 채권 시장은 완전히 반대편이죠. 주식은 굉장히 좀 힘들고 채권은 굉장히 견조하게 성과가 났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미국으로 얘기한다면은 미국의 지수보다는 당연히 주가 지수는 미국이 더 많이 올랐고요. 반면 채권은 그동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주식이 쭉 올라가는 국면에 채권이 이렇게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가격이 쭉 밀리는 국면이었는데 적어도 금년은 채권 가격이 밀리는 국면이 아니라 채권 금리는 플럭추에이션 제자리를 지켰지만 그래도 이제 이자 수익 정도 나오는 거니 어느 정도 이제 단단하게 나왔다, 이자 정도 나왔다고 볼 수 있고 채권 스펙트럼 안에 이머징 마켓 채권과 하이드 채권은 이건 일정 부분 주식과 속성이 비슷하거든요. 이거는 금년에 한 10% 정도 났어요. 성과 만만치 않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확실히 올해 한국 주식은 조금 다운그레이드 됐지만 한국 채권은 견조하게 탄탄히 우상향해왔네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막 한국 채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해서 투자를 뭐 1, 2개월 내에 시작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1, 2% 이내로 나서 좀 답답해요. 한국 기준금리가 내려지는 속도가 조금 느린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혹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한국 국채를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여러분들의 어떤 레퍼런스, 바로메타를 좀 정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저는 한국 국채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주식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자꾸 우리가 채권을 갖고 주식 갖고 자꾸 비교해서 방금 우리 PD 분도 이제 주식과 비교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채권, 특히 국채는 예금과 비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금과 비교하면 여러모로 우리가, 그러니까 예금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국내 국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가 좀 더 명확해질 겁니다. 뭐냐면은 만약 예금과 비교해 봅시다. 예금은 지금 3 내지 한 3.5%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럼 예금자 대비해서는 지금 일단은 지금 오늘 한 3.1% 정도 금리가 되는 것 같은데 10년짜리가. 그러면 일단은 뭐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은 향후 1년간에 계속 이 금리에서 머무른다.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성과가 어떻게 되죠? 1년치 3% 이자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1년을 두면 1년에 3%의 시간 가치가 들어오잖아요. 예금처럼 그만큼 들어오는 거고. 근데 예금은 업사이드 포텐셜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업사이드는 뭐죠? 지금 투자할 시점보다 금리가 1년 뒤에 금리 현재보다 내려가 주기만 한다면 가격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아마 그 야당에서도 아마 동의하는 분위기인데 금투세가 유예 내지 폐기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현재 투자 시점보다 금리가 내려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캐피탈 게인, 매매 차익은 전액 비과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예금 대비해서. 그리고 호흡을 예금처럼 좀 더 긴 호흡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국 채권이 좋은 건 뭐냐면요. 미국 채권 대비해서 되게 안정적이에요. 미국 채권은 뭐예요? 사실 미국 채권은 사실 매매해야 돼, 매매 목적으로. 왜냐하면 금리가 여러 가지 때문에 쭉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 채권은 투자자 입장에 좋은 건 뭐냐면은 금리가 내가 투자한 이후에 금리가 확 안 뜨는 게 있는데 WGB 인덱스 편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국 국채 금리가 팍 뜰 가능성이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속도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한국의 금리 인하가 가야 되는 측면은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밀릴 요소는 작은 반면에 속도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요인은 많은 게 한국 국채고 그 가격이 올라가는 게 비과세다. 그러면 여러분 예금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한국 국채의 투자 매력이 이제 명확해지실 겁니다. 고견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주식보다는 예금과 조금 비교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현재 70%는 국채, 그리고 남은 30%에는 고배당주 주식에 투자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렇게 자문을 해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느 기간까지, 정확히는 어떠한 국채 유형에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국채 70, 배당주 고배당주 30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요 얘기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저는 한 종목 몰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항상 포트폴리오 어프로치를 하라고 제 자문 고객이나 많은 뵙는 분한테 말씀 좀 드리고 있고요. 그런 포트폴리오 어프로치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컨셉추얼리 머리에 두셔야 될 개념은 뭐냐면 바벨 전략입니다. 바벨 전략은 우리가 R형이잖아. R형 양쪽에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 전략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놓으면 양쪽 무게가 맞으면 딱 우리 들을 때 무게 밸런스가 딱 맞잖아요. 그러면 이 밸런스가 맞는데 이 한쪽 축은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들, 국채나 뭐 이런 안전 자산이 될 것이고요. 이 반대편은 그러니까 여기는 안전하면서도 금리가 내려가면 수혜를 보는 자산이 한쪽 축일 거고, 이 반대편은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거나 아까 말씀 주신 건 고배당주도 있고 여기는 하이힐드나 이머징도 포함이 될 텐데,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좀 높으면서도 위험 자산의 가격이 랠리가 갈 때 참여를 할 수 있는 애들. 금리가 일정 부분 높으면서도 또 위험 자산, 주식 같은 게 가격이 쭉 올라갈 때 같이 가격도 같은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산.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큰 축을 가지고 접근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바벨 전략을. 그러면, 근데 이 바벨 전략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5대5로 갖고 와야 되는 게 아니라 큰 매크로 관점에서 제가 아까 7-3이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약간 우량 자산을 70, 조금은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고수익 자산이라고 해야죠. 고수익 자산은 좀 30 정도로 해놨는데 둘 하나 정도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현재 매크로를 현재 반영해서 그런 거예요. 즉 뭐냐면은 현재 매크로의 현재 시점에 제가 정리하는 건 지금은 슬로우 다운이에요. 둔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그러면 요 30 정도 되는 자산이 고수익 자산, 그러니까 여기 아까 고배당주를 얘기했던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금융 환경에 굉장히 상대적으로 잘 방어도 하고 또 시간 가치 배당 수익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두 가지 컨셉들을 가면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식만 하시는 분은 이게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바벨 전략이라는 게, 이 바벨 전략의 대전제는 뭐냐면은 모든 경기 사이클에 안정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수익을 만들어내자는 거고,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은 스노볼 이펙트. 스노볼이 뭐예요? 눈덩이 효과잖아요. 이렇게 인컴 이자라는 게 계속 쌓이고 쌓여가면 나중에는 굉장히 크게 수익이 낸다는 거죠. 제가 주장하는 어프로치가 한 방에 큰 수익을 내자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인컴, 채권은 이자일 것이고 주식은 배당일 것이고, 이런 인컴 자산 밑에 깔면서 거기에 약간씩 경기 상황에 따라 반영을 하면은 이제 좋은 좀 스노볼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바벨 전략 너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채권과 배당주에 100% 다 현금을 태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일부 현금 보유를 할 필요는 전혀 없을까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예를 들면 방금 7대 3이다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우량 자산 70, 고수익 자산 30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질문 주신 거 확인해 보면은, 예를 들면은 뭐 우량 자산도 일부는 현금을 가질 필요 있고, 또 여기도 고수익 자산도 일부 현금을 좀 투자할 필요는 있지 않나요? 질문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주로 저는 이제 이런 전략을 구사하기에 좀 원활한 게 뭐냐면 펀드는 ETF거든요. ETF 펀드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최근에도 이제 좋은 예인데, 제가 이제 계속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실제로 이제 제가 8월 4일, 8월 5일 날 금리가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노동대 때 앉으면서 확 3.7, 3.6까지 떨어지고, 사실은 이제 저희 자문 고객이라든지 또 저희 클래스를 하시는 분들한테 그때 제가 장기채를 상당 부분 좀 매도를 하라고 말씀 좀 드렸고,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이후에 일정한 금리, 뭐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 4% 레벨까지는 편입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요런 시점에서는 듀레이션을 짧게도 해야 되지만 일부는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현금 갖고 있는데, 근데 하나 팁 좀 드릴게요. 제가 현금이라고 해서 현금을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현금은 이자가 없잖아요. 우리 채권 하시는 분은 시간이 돈이에요. 그럼 뭐냐면은 현금성 채권을 하시면 되죠. 어떤 거냐면 1년 미만 채권을 하시면은요, 이자가 있잖아요. 미국은 한 4% 넘고 한국은 3%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3%, 4%짜리 그냥 확정 예금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은 1년 미만 채권은 시중금리가 설령 올라가더라도요, 가격이 하나 영향을 거의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 주신 거에 다시 좀 돌아 답변 드리면은,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성 자산의 일정 부분 상황에 따라서 적이 갖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1년 미만의 현금성 채권. 네. 네, 앞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향후에 예금보다 채권 투자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채권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 좀 개인이 좀 아쉽습니다. 뭐냐면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 채권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분들은 예금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예금은 세금적 측면도 그렇고, 또 예금은 향후 경기 변화에 따라서 올바른 어떻게 보면 재택 투자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 일단 계속 말씀 한번 보면 세금적 측면에서 일단은 예금, 예를 들면은 예금은 우리가 다 종합과세나 건보료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그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뭐 설령 은행에서 내가 VIP라서 거래 금리를 더 얹어줘, 한 4%, 5%를 하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자 분 입장에서는 뭐 그 큰 의미가 없죠. 그럼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채, 개별 국채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게 전액 비과세다. 그런 세금적 측면이 좀 다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금자 측면에서
채권을 국채를 관심 가져야 될 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10년 동안 한국 경제가 계속 출산율이 회복이 안 되고 경제가 나빠져서 금리가 일본처럼 이렇게 계속 떨어진다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예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금을 하게 되면은 초장기 예금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초장기 예금 아직 없거든요. 기껏해야 1, 2년짜리 예금이잖아요. 그러면 한 1년 뒤에 다시 예금하면 금리 떨어졌을 때 또 낮은 레벨의 금리에 또 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짧게 돌리다 보면 사실은 금리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반면에 우리가 좀 직관적이지만 한 10년 동안 금리가 떨어지는데 우리가 10년짜리 채권을 지금 사놓으면 어떻게 돼요? 10년 확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금리를 내가 원하는 미래 시점까지 다 확정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금은 중간에 캐시플로우가 없잖아요. 이자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국채는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캐시플로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연금 생활자들한테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국채 투자 입장에서는 연금 생활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활비 일정 부분 쓸 수 있게도 캐시플로우를 짜고 또 그 사이에 금리가 쭉 내려가면 팔면 또 가격이 많이 올랐네? 팔면 또 비과세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왜 예금하세요? 국채 하십시오.